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셨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25bp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파월 의장이 약간의 변수이긴 합니다. 파월 의장 자체는 워낙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 단의 물가지수 부분이하고 공급자 단의 물가지수 부분이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내년도나 후년도 기준으로 더 증가할 위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관세라는 부분까지 합쳐진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던져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인하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증시에 소폭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인하를 하더라도 그럼 이제 증시가 정말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는 거냐, 유동성을 오히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유동성을 오히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이제 QT에 대한 종료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엔화와의 금리차, 그다음에 중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아시아권 자금이 빠져나갈 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내년에 이제 또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가 파월 의장 해임 이후에 신임 연준 인장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공급자 단의 물가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 그게 장기화됐을 때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에는 내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점도표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점도표에서 만약 내년에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준다면 또 연말에 산타랠리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소 2회 이상으로 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 전망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도표 자체도 2회 혹은 이제 3회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준 관련된 총재들이 그렇게 투표를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장을 내년에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결론적으로는 2회에서 3회 이상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우려되는 거는 연준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정말 인플레이션과 비례한 금리 인하일 것으로 보이느냐 혹은 이것과 역행하는 금리일 것으로 보이느냐 이게 가장 큰 충격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하나는 중국과의 금리 차가 최근에 어쨌든 생겼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회귀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홍콩으로 지난번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유출돼 있던 자금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돌아왔는데 이 자금들이 이제 중국과 크로싱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빠른 방식으로 중국으로 다시 재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게 하나의 좀 변수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국의 금리에 따른 변수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주 또 FOMC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 발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 어쨌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좀 요즘 우려가 컸었는데 CDS 프리미엄도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왔고 이제 실적까지 좀 잘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확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라클은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오라클의 수익 구조는 사실 클라우드에 국한되지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거의 50년 동안에 축적해왔던 장기화된 기성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이제 AI화 시키는 작업으로 영업을 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의 CAGR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CAGR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정말 개인 단에서 기업들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영업자들이 갑자기 큰 기업 한두 기업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AI화를 끌어오기만 해도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거의 한 3년에서 4년 동안은 기성 기업들 기반의
AI 트레이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던 오라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등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로드컴도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을 함께 개발을 하겠다. 이걸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나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브로드컴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괜찮을까요? 브로드컴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정말 EPS 기준으로 한 0.23 정도의 그 정도의 플러스 정도만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측 가능한 매출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진영으로 볼 때 ASIC 분야의 진영에서 사실상 거의 60~70%가량을 다 브로드컴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AMD로도 가고 뭐 여기저기 분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들과의 협업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계 부문 매출을 브로드컴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 진영으로는 본인들의 칩셋을 사실상 팹리스 해가지고 팔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수로 AMD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브로드컴이 더 빠르게 주자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인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건 브로드컴의 주가 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 그 매출액 성장 부분 대비해서 올해 이미 성장폭 보인 게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의 한 2.4배 정도 이상은 지금 상승을 보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빅테크 수준 이상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뭔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측시 대비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가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바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비교를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둘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네. 여력은 오라클이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전망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M7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야데니가 15년 만에 입장을 바꿔서 M7의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이 말이 나온 김에 또 M7 기업들 하나하나의 모멘텀은 좀 뭐가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여기 막 방송들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랑 달리 저희는 운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M7 분야를 2분기, 3분기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편입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운영 방식이 되게 특이했던 게 1분기 때에는 저희가 어쨌든 시장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하고선 1월 13일부로 이제 시장에다가 락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락을 걸어서 포지션 청산했다가 4월 9일부로 이제 포지션들을 다 공격적으로 AI 분야랑 M7 분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2, 3분기 동안에는 그 상승 랠리를 가장 제일 공격적으로 많이 가져갔었고요. 근데 4분기 들어서부터선 저희가 M7 관련된 포지션들 ETF들이 이건 다 청산하고선 빠진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편입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이랑 미국 골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야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2, 3분기 동안에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나왔었고 그걸 S&P 평균 연평균 성장률만큼 이미 다 가져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져갔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4분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공격적 성장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조정 우려가 좀 더 높은 구간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포지션을 좀 형성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일 건데 대부분 지금 다 PSR, PBR 관련된 부분 대비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미 M7에서 나타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고평가된 상황은 맞기 때문에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M7에 대해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뭐 나스닥 관련된 ETF들이나 S&P 관련된 ETF들 내부에서도 강제로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 조절은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중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털고선 그렇게 포지션 전환을 했는데 일반적인 운영사들의 입장에서도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가 지금 좀 1.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목표가는 상향을 했거든요. 이 엇갈린 흐름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자체에 대한 기술적 가치 평가와 재무적 가치 평가가 굉장히 상반되는 상태예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올해 내내에도 계속 PER이 거의 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보다 더 높은 고평가라고 하면은 팔란티어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탑2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의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재무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굉장히 좀 악평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주총회 이후에 사실상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이 체결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희석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전망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과 정반대로 지금 기술적 가치 평가라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혹은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만큼 고평가라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팔란티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FSD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휴머로이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관련 기술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FSD가 올해 어쨌든 주요 기업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뭐 구글의 웨이모나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다 계속해서 기술을 출시를 하고 상용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FSD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자동 형태로 일반인들한테 상용화가 시작이 배포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특정 중국 기업들이 먼저 선도해서 상용화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기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하고 싶었던 가장 첫 주자 혹은 가장 이제 많은 자율주행 횟수를 시행했던 회사라는 그런 타이틀은 실패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의 기술적 목표는 이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전환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매출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술적 가치는 평가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뭔가 모멘텀을 받아서 쫙 올라가 주려면 이게 뭐 자동차, 전기차 분야도 있고 로봇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밀어준다라고 하면서 함께 좀 올라갔었잖아요, 테슬라가. 네. 로봇도 있고 뭐 에너지까지 테슬라가 함께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영역이 좀 크게 확장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는 사실 이제 리비안이나 이제 루시드 같은 기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해 거의 못 받았거든요. AI 분야 쪽으로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고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으로도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자율주행 시장을 전망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테슬라도 물론 독자적으로 OS를 만들고선 이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건 맞지만 테슬라의 포지션은 애플과 같은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보고 있고요. 구글이 이제 웨이모를 기반으로 해서 OS 배포를 오픈소스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전기차 관련한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OS들을 채용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차 기업들이 다 대다수가 자율주행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밸류에이션 낮은 기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뭐 휴머로이드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이 분야는 테슬라가 좀 더 앞서가 있긴 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좀 뒤따라오고 있지만 근데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나갈 경우에는 적어도 당장 반년 내에서라도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게 로봇 산업이 또 발전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보다는 산업용 쪽 로봇이 확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옵티머스가 전망이 좋을까요? 네네, 정확히 보신 게 맞습니다. 사실 B2B 분야의 로보틱스 부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분야가 크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보틱스 관련된 VC들 투자 건수들 일어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B2B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B2C 쪽으로는 별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적수인 중국이 바로 옆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단가적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뷰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해봤고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이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 뭐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픈 AI 연합으로 묶여서 같이 좀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TPU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TPU는 가장 저희가 매력적으로 2분기부터 제일 원툴로 밀었던 게 구글이었는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M7 내부에서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을 그동안에 유지해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이제 AI 붐 통해 가지고 다른 엔비디아나 칩셋 분야들이 많이 올라갔고 구글은 그 밸류에이션 상승을 크게 못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굉장히 낮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글은 유일하게 칩셋과 클라우드와 엔진 세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이라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포인트가 됐냐면은 TPU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써서 TPU 설계를 팹리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기업들이 지금 브로드컴과 협업할 때는 사실상 브로드컴의 그냥 ECM 기반의 설계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은 이 방식을 AI를 칩셋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차세대 칩셋에 나올 수 있는 버전 업그레이드 부분이 굉장히 텀도 빠르고 그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라면은 이전의 국면은 마치 뭐 천재 같은 분들이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몇 명의 천재들이 뭔가 칩셋에 대한 부분들을 유명한 인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칩셋을 설계하는 인간 기반의 설계였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마치 영화로 따지면은 울트론이 스스로 막 진화하면서 스스로의 칩셋을 설계하고 로봇을 설계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AI가 자체적인 칩셋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 세대를 치고 나갈 때 조금 더 가속도 있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글이 가장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경쟁사로는 어쨌든 이제 AWS가 TSMC한테는 똑같이 3나노 공정을 주고 있어요. TPU도 3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3나노 공정을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레벨로는 비슷해 보이긴 한다, 아마존이. 근데 다만 실질적인 설계 방식까지 고려했을 때는 구글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하면 또 클라우드가 유망한데 성장률도 워낙 좋고요. 클라우드 업계를 쭉 봤을 때는 역시나 또 구글이 탑픽이 될까요? 원래는 구글이 넘버 3예요. 클라우드 분야에서. 사실 그거를 이제 가장 좀 문제시 됐던 부분이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소스로 이제 구글 로그인이라던가 혹은 이제 구글 기반의 본인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세계관 통합을 그동안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를 도입시키면서 이 제미나이를 쓰기 위한 API 소스들을 전부 다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엔진 기반으로 트래픽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거는 사실상 GPT였다가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로 점점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미나이를 쓰는 분들은 결국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쓰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성장 속도로는 가장 압도적인 속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거의 이제 비등한 거는 오라클 정도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클라우드 업계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또 코인의 향방, 뭐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관련해서 코인주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요. 끊임없이 사는데 괜찮은 겁니까, 대표님?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네. 스트래티지 관련돼서 막 애널리스트들도 그랬고 굉장히 막 우려감 있게 스트래티지가 뭐 포지션을 청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스트래티지 CE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투자 성향을 좀 보면은 닷컴 버블 때 한번 투자로 대폭 망했다가 거의 파산처럼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성공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일론 머스크 이상으로 본인의 거의 풀베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면은 이분은 파산을 하고 기업이 사라질지언정 이 시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시장에서 매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상 본인의 상장 폐지 혹은 파산으로 직결되는 행위로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포지션을 굳이 해지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아이비들한테 자금을 땡겨서라도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청산하고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포지션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성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